관해의 정의가 도대체 뭐고 우리가 실제 치료에서 어디까지를 목표로 해야 될까? 루푸스 신염을 앓고 있는 루푸스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을 나올 때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들 중에 관해라는 표현을 많이 듣게 돼요. 완치라는 이야기는 잘 듣지 못하는데 왜 괜찮다고만 하고 아직 약물을 줄인다거나 완치란 이야기를 못하는 걸까 할 때 주로 혈액검사상 이런 수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신장 기능이 올라갈수록 보체 수치들이 올라가고 DSNA가 떨어지고 단백뇨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DSNA 수치가 낮고 C3, C4 같은 보체 수치가 높을수록 내 몸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는구나. 반대로 DSNA 수치가 높고 C3, C4가 낮은 경우에는 내 몸이 지금 활성도가 높은 상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베마니원 허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루푸스, 그중에서도 루푸스 신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저는 최근에 다녀가신 환자분들 사례를 기준으로 좀 의미 있는 환자분들 사례들을 또 그중에서 의미 있는 수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순서대로 글과 영상을 작성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연치유 또 뭐 식품치료 이렇게 하면 모든 약을 당연히 다 끊고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특히 질병의 활성도가 높은 분들, 그중에서도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년 정도 전만 해도 생존율이 뭐 5% 정도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질환 중에 하나였는데, 현대의학이 엄청난 발전으로 그 진행을 많이 멈추고 속도를 늦출 수 있게 돼서 생존율이 올라간 질환 중에 하나라, 특히 루푸스 신염은 그중에서도 신장 침범까지 이미 일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중에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자연치유가 가능하구나 하면서 약물을 임의로 끊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면서, 약물을 줄이는 데도 순서가 있고 또 줄일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줄이는 게 중요한데, 특히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 조금 무모하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그렇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루푸스 신염에 대한 좀 이해가 좀 정확하게 필요할 것 같아서 루푸스에 대한 이야기를, 그중에서도 신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루푸스 신염을 앓고 있는 루푸스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을 나올 때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들 중에 관해라는 표현을 많이 듣게 돼요. 완치라는 이야기는 잘 듣지 못하는데 관해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니 정확한 관해라는 표현보다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좀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보셔야 된다, 하지만 약물은 줄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병을 잘 모르고 계실 때는 내가 관절 통증도 없고 발진 같은 루푸스의 증상도 없고 또 신장 수치도 이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다 잡혔는데도 왜 괜찮다고만 하고 아직 약물을 줄인다거나 완치란 이야기를 못하는 걸까 할 때 주로 혈액검사상 이런 수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안티-DSDNA, 그 더블 스트랜드 DNA에 대한 안티바디, 그리고 보체의 수치들이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다 호전이 됐는데도 이런 수치들이 남아있다면 이건 좋아진 건지 아닌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에 대한 또 답을 찾아보려고 좀 과거 연구들을 좀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루푸스 환자분들이 가장 혈액검사상 중요하게 보시는 수치들 중에 하나가 안티-DSDNA 수치랑 보체라는 수치들인데, 이 수치들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 루푸스 신염의 여러 바이오마커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표들 중에서 이 안티-DSDNA, 그러니까 이중나선 더블 스트랜드 DNA랑 보체가 그 루푸스에서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가장 많이 연구된 두 가지 지표예요. 특히 이제 루푸스 신염을 진단하는 데도 중요하고 또 감시하는 데도 사용하는 중요한 바이오마커들인데, 안티-DSDNA랑 보체 중에서도 C3 그리고 단백뇨가 임상적인 근거가 가장 좀 강한 지표들 중에 하나인데, 루푸스 신염이랑 신장으로 나타나지 않은 SLE, 그러니까 루푸스를 감별하고 또 질병 활성도를 추정하고 신장에서 그 플레어가 나타나고 치료 반응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데 두 가지 검사 결과가 특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보려면 이 두 가지 지표는 이게 단순하게 루푸스가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주는 의미에 더 나아가서, 얘는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연결이 돼서 루푸스의 그 병리 기전에, 그러니까 병인의 어떤 역할을 하는 애들인데요. 먼저 이 안티디스틴이라는 더블 스탠드 DNA는 얘가 이제 이 항체가 만들어내는 면역 복합체가 클래시컬 패스웨이라고 해서 보체가 활성화되는 그 경로를 이 면역 복합체로부터 시작되는 그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이 연속적인 염증 반응의 증폭이 일어나는 건데, 그 안티디스티네이가 면역 복합체를 만들고 거기에 C3, C4가 막 줄줄이 달라붙으면서 염증을 증폭시키다 보니까 신장이 사구체에 진짜 침착이 되는데, 이 침착 반응이 일어날 때 C3, C4는 떨어지고 DSNA 수치는 올라가는 패턴을 많이 띄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보다 보면
단백뇨는 역치 이하거나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신장 침범이 진행되고 있는 환자분들이 이 신장을 심검을 해보면 보통 이 두 가지 수치의 이상이 많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낮은 C3 그리고 양성의 안티-DSDNA가 동반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염증 활성도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는 질환의 상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런데요. 수정세포가 신호를 보내주면 T셀이 B셀한테 영향을 주면 B세포에서 이제 형질세포들이 이렇게 항체를 만들고 이 항체들이 면역복합체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C3, C4 같은 보체 경로를 활성화시키면서 축적이 된 이 덩어리들, 요게 이렇게 신장 사구체에 끼면서 이 면역복합체들이 신장에 쌓이면서 이게 신장의 염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안티-DSDNA는 임상적으로 루푸스의 활성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편이고요. 반대로 C3, C4는 증가하다 보니까 C3, C4가 떨어지고 DSDNA가 올라갔으면 루푸스 활성도가 일반적으로 올라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심각한 플레어 보통 이게 신장으로 나타나거나 신경계로 나타나는 걸 루푸스의 가장 심각한 플레어로 보는데 이게 이제 치료 중단 당시에 혈청학적으로 DSDNA나 C3, C4가 활성화된 환자들에게서 발생했다는 점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여기서 이제 수치로 봤을 때 DSDNA 농도가 잘 떨어지고 C3, C4가 이렇게 잘 올라가면 단백뇨가 떨어지고 크레아티닌의 여과율이죠. 신장 기능을 많이 보여주는 건데 신장 기능이 올라갈수록 보체 수치들이 올라가고 DSDNA가 떨어지고 단백뇨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을 띈다. 어려운 임상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 환자분들 입장에선 병원에 가셔서 검사 결과를 보면서 DSDNA 수치가 낮고 C3, C4 같은 보체 수치가 높을수록 내 몸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는구나. 반대로 DSDNA 수치가 높고 C3, C4가 낮은 경우에는 내 몸이 지금 활성도가 높은 상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런 수치들이 왜 의미가 있냐면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과 이 수치가 안 맞을 때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는데 그 루푸스 임상에서 오래전부터 많이 알려진 특이한 상태 중에 하나로 SACQ 이렇게 영어로 Serologically Active 그러니까 혈청학적으로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Clinically Quiescent라는 건 임상적으로는 조용한데 혈청학적으로는 활성화된 상태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1979년도에 처음 알려졌는데 루푸스 환자분들 중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임상적으로는 증상이 없는데 수치상 안티-DSDNA는 올라가 있고 또는 보체 수치는 떨어져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 또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임상적인 증상이 없는 이런 그룹인 거죠. 이 환자분들에 대한 연구를 좀 살펴보면 전체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2에서 15% 정도 차지한 걸로 보고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환자분들의 상태를 쭉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표준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런 혈청학적인 이상 지표를 동반한 임상적으로는 증상이 없던 분들이 총 이제 숫자로 보면 4,107명 중에서 한 990명 이 연구에서는요 17.1%가 요 SACQ라고 했던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했을 때 이 환자분들에선 36.7% 정도가 평균 1.7 플러스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2년 정도 내외로 최소 1회의 플레어를 경험했고 또 16.5%는 평균 3.0에서 1. 플러스 마이너스 1.9 그러니까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러니까 3년 내외로 장기 손상이 나타났다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이상이 있지만 임상적으로 정상이다 보니까 관리가 아무래도 소홀해지기 쉬운 이런 환자분들에서 짧은 기간 안에서 플레어와 장기 손상이 나타났다는 점이 좀 유의미한 거죠. 그리고 평균적인 중앙값으로 보면 한 58.9%의 환자분들이 중앙값으로는 한 3년 전으로 플레어를 경험해서 중요한 점은 이런 항체나 혈청학적인 지표가 남아있는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몸을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셔야 된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아무 증상이 없었더라도 혈청학적인 수치들이 이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결국 결론적으로는 한 절반 이상이 플레어로 이어졌다는 점. 결론적으로는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 내가 신임을 앓고 있고 검사상 단백뇨도 정상이고 임상적으로 루푸스에 전혀 불편한 증상이 없는데도 이런 혈청학적인 지표들에서 여전히 높은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면 내 몸을 좀 주의 깊게 관찰해 봐야 된다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수치상 정상, 임상적으로는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혈청학적인 수치가 이상이 있을 때 그럼 이거를 정말 관리를 해야 되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혈청학적으로 완전히 정상화된 상태가 훨씬 더 신장보호 효과를 높인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실제 연구를 좀 찾아보면 대규모 연구들에서 이런 결과들이 많은데 이 연구는 그 벨리무맙이라고 생물학적 제제 중에 루푸스의 신약으로 알려져 있는 약을 개발하는 과정의 임상시험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면 혈청학적으로 정상화된 경우 그러니까 안티-DSDNA가 완전히 음성화됐고 정상 또는 높은 C3, C4가 동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각한 플레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보호 효과가 훨씬 더 강했다. 혈청학적으로도 안정적인 환자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이 신장 보호 효과가 뛰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청학적 활성도가 있는 분들은 그 도리스 관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도리스 관해라는 게 Definition of Remission in SLE라고 해서 그러니까 루푸스에 대한 관해 기준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혈청학적으로 활성도가 있더라도 도리스 관해에는 도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도리스 관해 환자분들이 임상 혈청학적 완전 관해 대비해서는 신장 플레어 위험이 훨씬 더 한 6배 정도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6배라는 숫자는 참 중요한데 증상이 내가 없어서 내가 관해 상태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안티디스NA가 여전히 양성이고 고체가 낮은 상태에서는 이거는 좀 위험한 상태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 살펴보면 이거는 한 20년 이상 그 추적 관찰 장기 코호트 연구에서도 비슷한 방향의 결과가 나왔는데 저보체 그리고 디스DNA 결합 증가가 플레어 전 평가에서 동반된 환자들은 완전히 음성인 혈청을 가진 환자분에 비해 10년 플레어 위험이 2.645배 높았다. 그러니까 2에서 3배 정도 높았다는 건데 로우 디스DNA라는 게 디스DNA 항체의 역가가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디스DNA 결합능이 낮다는 의미니까 디스DNA 수치는 높은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디스DNA가 높고 저보체혈증이 동반된 환자분들 양쪽이 다 동반된 경우와 한쪽이 동반되고 양쪽이 다 없는 경우가 비교를 해봤을 때 플레어가 발생하는 기간까지 차이가 이렇게 기간마다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보려는 거 오늘 그래서 관해의 정의가 도대체 뭐고 우리가 실제 치료에서 어디까지를 목표로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관해라는 표현은 완치라는 표현이랑은 다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내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를 요 관해 상태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이제 2021년에 국제 다학제 전문가 세계에서 루푸스를 연구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 루푸스 관해 공식 정의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도리스라고 불리는 Definition of Remission in SLE 루푸스의 관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준을 좀 살펴보면 결국 여러 연구들에서 다른 이야기들 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은 스레다이라고 해서 SLE의 Disease Activity Index라고 루푸스의 활성도를 추정하는 여러 지표들 상에서 0점 그리고 PGA라고 해서 의사분들이 진료하는 분들이 이거를 평가하는 점수가 있는데 이걸 PGA라고 하는데 이것도 0.5점 이하 그리고 프레드니솔론이라는 스테로이드제죠. 스테로이드제를 1일 5ml 이하를 사용하면서도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 그리고 약물을 완전히 끊은 상태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항말라리아제 안티말라리아 에이전트라고 해서 AMA가 항말라리아제인데 항말라리아제나 면역억제제, 생물학적 제제를 기반으로 사용하는 용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스레다이가 0점, 의사 전반 평가도 0.5점 이하, 스테로이드는 최소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걸 이제 관해라고 정의를 한 건데요. 근데 이 도리스 기준에 좀 중요한 설정이 하나가 있는 게 혈청학적인 활성도를 배제하고 임상적 관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혈청학적 활성도는 루푸스 질환 활성도 사이에서 아직 어떤 명확한 그러니까 선형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이걸 의도적으로 좀 제외한 건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 혈청학적인 정상화까지를 요구하면 거의 많은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관해가 달성이 되는 게 불가능하고 그러면 여러 임상 실험이나 어떤 관찰 연구에서 적용하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이 혈청학적인 활성도는 배제하고 임상적인 증상들 위주로 관해를 정의하게 됐다는 거죠. 현실적인 합의인 거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가 관해의 목표로 삼고 있는 건데 혈청학적으로 정상화가 달성되는 환자분들도 일부 있긴 하지만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너무 관해의 정의를 엄격하게 해서 모든 환자분들을 배제하기보다는 관해가 가능한 범위를 좀 넓게 잡아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관해로 보자라고 합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에 대해 반대 연구들을 보면 이게 한 1,700명 정도의 루푸스 환자분들을 전향적으로 추적한 아시아 태평양 루푸스 코호트 연구 결과인데 이제 혈청학적인 활성도를 허용하지 않는 관해 정의들이 질환 플레어 감소에 가장 큰 연관성을 보였다는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그 말은 혈청학적인 활성도까지도 완전히 음성으로 또는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온 분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보다 플레어가 훨씬 더 감소했다라는 거죠. 뭐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런 연구들이 기반이 되어야 혈청학적 활성도를 보는 게 의미가 있기는 한 거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즉 혈청학적으로도 완전히 정상화된 더 엄격한 범위에 관해 정의를 충족하는 게 루푸스 시인 환자분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겠다. 즉 더 강한 보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연구가 알려주는 거죠. 결론은 우리가 완전 관해, 즉 SACQ라고 하는 분들은 특히나 이 완전 관해를 도달하는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데 임상적인 증상 소실에 더해서 혈청학적으로도 정상화되는 즉 안티디스NA가 음성 또는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체 수치가 정상화된 상태와 약물이 없거나 거의 최소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이걸 우리가 완전 관해라고 할 때 저희는 이것을 치료 목표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저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가장 엄격하고 제한된 관해 기준은
임상적으로 혈청학적으로 활성도가 전혀 없으니까 스레다이에서 0점 정도, 그리고 임상적으로 보여지는 PGA 이상으로도 0.5 미만, 그리고 항말라리제 치료, 보통 옥시코린 같은 약물들만 최선으로 유지하면서 스테로이드나 면역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런 활성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는 도리스 완전관해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저희는 치료 목표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완전관해가 얼마나 달성이 가능할까를 살펴보면, 도리스 정의에 따른 관해는 환자분들이 한 4.6에서 한 35.8%까지 다양하게 달성이 되었는데, 가장 엄격한 두 가지 정도의 관해 정의는 달성 빈도가 가장 낮았다는 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완전 관해는 사실 달성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목표로 삼아야 되고, 달성하기 어려우니까 목표를 낮춰서 좀 넓게 잡아버리기 시작하면 완전한 플레어 예방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죠. 제가 생각하는, 특히 저 EBM에서 생각하는 제대로 된 치료란 무엇일까 할 때는, 이런 이제 증상만 억누르는 형태로 임상적인 증상에 포커스를 맞춘 거기에서만 만족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기저의 원인이 되게 되는 이 자가 면역성 기전에 기반이 되는 이런 항체, 그리고 보체 같은 면역 반응 그 자체, 그러니까 면역 복합체가 형성되고 보체로부터 시작되는 이 면역 증강 이 반응 자체가 없는 완전히 안정된 상태를 목표로 저희는 치료를 하고 있고요. 면역학적인 관해를 이제 임상적 관해에 함께 저희는 치료 목표를 포함시켜서 임상적 관해만이 아니라 이 면역학적인 관해까지를 목표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제대로 된 치료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숫자, 그러니까 임상적인 뭐 단백질 수치, 이런 수치들에만 기준으로 잡는 게 물론 중요한데요. 그 수치에 더해 결론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면역계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보는 지표들로 방금 이야기드린 전 두 지표를 저희는 중요하게 보고 이걸 치료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안티디스케이랑 보체는 중요한 지표는 맞지만 이 여적치도 사실 불완전한 지표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면역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면역계의 그 자가 면역 반응의 상태를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반영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저희는 좀 중요하게 치료 과정에서 살펴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불완전하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것까지도 정상화됐다면 면역계 정상화의 중요한 사인으로는 볼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푸스는 아직까지 완치라는 걸 설명하려면 완치의 정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완치라는 정의 자체가 불완전한 상태인 거죠. 공식적으로 정의하는 완치라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는 뭐 완전 관해, 그 중에서도 임상적 관해에 더 나아가 혈청학적인 완전 관해 상태를 목표로 여러분들이 치료하셨으면 좋겠고, 그걸 저희가 EBM에서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갈 테니까 앞으로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만 나타나는지 아니면 다른 지 오래된 환자분들한테서도 나타나는지, 그게 두 가지 다 많이 나타나고요. 오히려 사실 표준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오신 분들한테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 표준 치료라고 하는 뭐 대표적으로 단백뇨 환자분들이 스테로이드를 보통 고용량으로 쓰면서 줄이는 방법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했을 때 임상적인 증상은 빨리 잡히는 편이에요. 근데 이 혈청학적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많아서 치료가 장기간 길어지는 분들한테서 더 많이 보여지는 패턴이라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